자, 130페이지 대리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대리권 싹 지우셨네. 예. 목차는 지우시면 안 되는데 싹 지우셨어요. 예. 괜찮습니다. 또 쓰면 되지 뭐. 예. 문이 걸렸나 봐요. 네. 어느 학원에서는 제가 못 들어오게 걸어놓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들어왔더니 과연 걸렸어. 그래서 제가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안 열어줘. 여기 모의고사 일정 나왔나요? 모의고사 일정 같은 거 안 나왔어요? 보통 2월 말이나 3월 말 한 1회차 모의고사를 보게 되는데, 모의고사는 꼭 보셔야 돼요. 공부가 됐든 안 됐든. 왜냐하면 훈련이 필요해요. 모의고사 훈련은 뭐 2월 말이나 3월 말인데 1회 모의고사부터 한 5, 6회까지 볼 텐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답안지 마킹을 하잖아요. 근데 이 마킹할 때 그 답안지에 있는 동그라미가 굉장히 작아요. 답안지 하나에 120문제를 마킹하게 돼 있어요. 120번까지 있는데 1교시가 80번까지 마킹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찍! 답안지 바꾸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답안지를 바꿔가지고 몇 년 전에 그 마킹 훈련을 하셔야 돼요. 마킹 훈련. 두 번째로 시간 안배. 모자라요. 1교시가 100분인데 80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마킹하는 시간을 최소 10분에서 15분은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85분 정도가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인데 85분 동안 80문제를 푼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두 과목이잖아요. 학개론은 보통 먼저 푸는데 학개론 풀다가 떡 시간이 걸려버렸어. 한 50분, 60분 걸려버렸어. 그럼 민법은 후다닥 찍게 돼요. 그러니까 시간 안배하는 훈련, 마킹하는 훈련을 꼭 하셔야 돼요. 그 훈련을 계속 하지 않으면 시험장 가서 반드시 실수가 나옵니다. 답안지를 바꾼다거나 문제를 다 못 읽어서 막 10문제 이상씩을 그냥 찍는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겨요, 보통. 그래서 읽는 훈련, 마킹 훈련, 시간 안배 등등을 위해서 모의고사는 2.5점이 나와도 좋고 10점이 나와도 좋고 50점이 나와도 좋습니다. 점수에 연연하지 말고 정해진 시간에 읽어보고 답을 골라서 마킹까지 하는 훈련. 이게 모의고사의 목적이에요. 아시겠죠? 모의고사 같은 것도 할 때마다 꼭 좀 봐주셔야 돼요. 모의고사 보는데 비용 얼마 들지도 않아요. 그 돈 아낄 생각하지 마시고. 자, 130페이지를 봅니다. 대리권. 자, 일단 대리권의 뜻이 먼저 나와 있어요. 대리권의 의. 대리권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오죠. 자기 자신이 아니라, 대리인 입장에서 자기 자신이 아니라 갑이라는 본인이라고 해요. 본인을 위해서 일정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그 다음이 중에 지위나 자격 이렇게 말해요. 타인을 위해서 일정한 법률 행위 할 수 있는 지위나 자격. 문제는 대리권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해서 이게 권리냐 권리가 아니라는 걸 먼저 기억하세요. 대리권은 권리가 아닙니다. 이런 걸 권한이라고 해요. 권한. 타인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거 이걸 권한이라 해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는 권리예요. 나를 위한 건 권리지만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한 건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라고 불러요. 두 번째로 이게 권리가 아니다 보니까 의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책임이라는 것도 지지를 않아요. 아까 갑이 을에게 화장실을 들어가면서 아무거나 주문해달라 부탁을 했어. 이때 을이 갑을 위해서 주문을 해줄 의무가 있느냐? 없어요. 갑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부탁을 하고 화장실을 갔다 왔어. 그런데 을이 혼자 처먹고 있어. 갑이 물어봤어. 야, 내 거는? 그랬더니 을이 딱 한마디에 네가 시켜 자식아. 그럼 갑은 아무 소리 못하고 지가 주문해야 돼요. 왜 내가 너한테 부탁하는데 안 해줬냐고 따질 수가 없습니다. 대리인은 부탁받은 행위를 해줄 의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리도 없고 의무도 아니고 책임이라는 것도 없다. 이걸 대리권의 뜻에서 반드시 먼저 머릿속에 박으셔야 돼요. 의의에서 기억하실 건 이거는. 두 번째, 이 대리권이 어떻게 생기는가? 대리권이 생기는 원인, 발생 원인. 대리권의 의의고요. 이거는 발생 원인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생기는 게 있어. 예컨대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인 부모, 친권이라고 흔히 말하죠. 이거는 본인이 미성년자잖아요.
이 미성년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발생해요. 이렇게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그럼 어떻게 생기냐? 법률 규정 또는 지정권자의 지정행위 또는 가정법원의 선임 이런 걸 통해서 생기는 대리권이 있습니다. 이걸 법정 대리권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임의 대리권은 본인의 의사 표시에 의해서 생겨요. 본인의 의사 표시에. 갑이라는 자가 을, 병, 정 셋이 밥을 먹으러 가다가 화장실 간다. 이때 갑은 을에게 부탁할지 병에게 부탁할지 결정해야 되죠. 보통 그렇잖아요. 을에게 부탁할까 병에게 부탁할까. 을은 미식가 병은 계혈을 갖고 있어. 그럼 누구한테 부탁을 해? 미식가한테. 그렇죠? 계혈을 갖고 있는 병한테 부탁했다가 똥을 주문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을 때 누구한테 부탁할까 갑이 결정을 하고 결정한 걸 을에게 표시를 해. 그러면 갑의 의사 표시대로 을에게 대리권이 생겨요. 자, 의사 표시한 대로 효력이 생겼으니까 법률 행위가 되겠죠. 결국 임의 대리란 본인의 법률 행위에 의해서 생기는 대리권을 말합니다. 임의 대리권이란. 이때의 임의 대리권을 발생시키는 본인의 법률 행위를 수권 행위라고 이름을 붙여요. 뭐라고 이름을 붙인다? 수권 행위. 당연히 수권 행위는 뜻이 임의 대리권을 발생시키는 본인의 법률 행위 이렇게 될 거예요. 문제는 이 수권 행위가 계약인지 단독 행위인지의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이유는 갑이 만약에 을에게 부탁을 했어. 갑이 을에게 아무거나 라고 부탁을 했는데 을이 싫다 그랬어요. 네가 시켜라 이 자식아 화장실 갔다 와서 내가 네 꼬붕이냐? 을이 싫다 그랬어요. 자, 이때 을에게 대리권이 생기느냐 안 생기냐의 문제가 있어요.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이럴 때 을이 노했을 때 을에게 대리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대답을 안 하시네. 응? 어려워요? 갑이 을에게 아무거나 주문해줘 그랬더니 을이 싫어 그랬어요. 을에게 대리권이 생길까 안 생길까? 생깁니다. 생깁니다. 생긴다. 을이 노해도 을에게는 대리권이 생긴다. 왜? 을은 하기 싫으면 안 하면 그만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해줄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책임져 앉아? 안 져요. 그러니까 을이 싫다 하더라도 을의 거에는 그냥 대리권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을이 오케이 해야만 을에게 대리권이 생긴다면 계약이 돼버려요. 계약이 되면 권리 의무가 생겨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계약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권행위는 단독행위입니다. 대리인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 없는 단독행위. 심지어 대리인이 노해도 대리권은 생긴다 이런 뜻이에요. 고개 흔드실 필요 없어요. 대리권이 생겼어. 근데 난 싫어. 안 하면 그만이야. 안 하면. 안 해도 아무런 책임도 안 진다니까. 이런 걸 자꾸 생각, 그래, 그게 대리야. 자꾸 생각, 이상해가 아니라 그냥 그게 대리야.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시죠. 아시겠죠? 예, 을이 거절해도 을에게는 대리권이 생깁니다. 문제가 하나 생겨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갑이 을에게 아무거나 주문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을이 주문해줄 의무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을이라는 놈이 주문을 안 해놨어. 갑이 화장실 갔다 오면 맨날 을이 짐은 처먹고 있어가지고 갑이 맨날 승질이 났어. 이번에는 꼭 주문을 하게 만들고 싶어. 그래서 갑이 당근을 제시해. 뭐라고? 아무거나 주문해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네가 그렇게 해주면 네 밥값은 내가 내줄게. 오케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을이 오케이 했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을이 갑을 위해서 짜장면을 주문하게 되면 을은 당당하게 갑에게 뭘 요구할 수 있어? 내 밥값 내줘. 을에게 뭐가 생겨요? 권리. 갑에게는 뭐가 생겨? 의무. 갑과 을 사이에 권리 의무가 생겼죠. 이 갑과 을 사이의 권리 의무가 갑이 을에게 주문해달라는 부탁 때문에 생긴 거예요? 아니면 밥값을 내주겠다. 오케이. 이것 때문에 생긴 거예요. 요 왼쪽 요거 때문에 생긴 거죠. 요거를 이거하고 구별을 해요. 우리 판례가. 왼쪽에 있는 행위와 오른쪽에 있는 행위를 구별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뭐예요? 이거. 을에게 대리권이 생기는 수권행위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반면에 이건
각과 다르게 뭐가 생겼어요? 권리와 의무가 생겼어요. 계약이에요. 이거는 따로. 이거를 우리 법원이나 학자들이 기초적 내부관계라고 이름을 붙여요. 원인된 법률관계라고도 해요. 이렇게 우리 대법원이나 학자들은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생기는 본인의 수권행위하고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권리 의무가 생기는 계약을 구별을 해요. 구별. 그래서 이름을 따로따로 붙여. 대리권이 생기는 건 수권행위, 권리 의무가 생기는 건 기초적 내부관계. 이걸 왜 구별을 할까?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자, 먼저 이것만 있는 경우 많죠? 갑이 부탁만 했어. 그럼 우리에게 뭐가 생겨? 대리권. 수권행위만 있는 경우 있죠? 있어요. 이것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은행이 직원을 채용을 합니다. 그럼 직원하고 무슨 계약을 해요? 고용계약. 예? 근데 이 고용계약을 한 이 직원을 현재 교육 중이야. 그럼 아직 특정한 업무를 맡겼어? 안 맡겼어? 안 맡겼으니까 이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왼쪽에 있는 행위와 이 오른쪽에 있는 행위가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별개의 행위라. 별개의 행위. 그걸 수권행위의 독자성이라 그래요. 수권행위 뭐라고 한다고요? 독자성. 이게 별개의 행위다 보니까 설령 이 계약관계가 깨졌다 하더라도 수권행위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를 않아요. 그걸 무인성이라 그래요. 수권행위의 독자성, 수권행위의 무인성 이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 민법이 이렇게 수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런 문제가. 잘 보세요. 은행이 직원을 고용을 했어요. 계약이 있죠. 교육을 시켜서 예금 업무를 맡겼어요. 그럼 이 은행 직원은 계약에 타자마 은행 직원이라는 지위와 피용인이라는 지위와 근로자라는 지위와 갑으로부터 예금 업무를 맡았으니까 은행을 대리해서 예금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수권행위도 있는 상태야. 이 상태에서 뺀질거리니까 은행이 고용계약을 해지를 해버렸어요. 이게 깨졌어요. 고용계약을 깼다 하더라도 이건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을은 이미 고용계약이 해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행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예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그대로 남아있게 돼요. 그런 문제가 있죠?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민법이 특별 규정을 하나 만들어요. 128조에서 원인관계가 종료가 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라는 조문을 만들게 돼요. 우리 민법이 괜히 주둥이 아프게 128조에서 원인관계가 종료가 되면 대리권이 소멸한다는 규정을 만든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만약에 하나의 행위라면 이걸 구별할 필요가 없다면 이게 깨지면 이게 당연히 깨지니까 이런 규정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규정을 왜 만들어놨냐 말이지. 이걸 굳이 주둥이 아프게 민법 조문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다 이걸 왜 또 하나 얹어놨냐 말이지. 그거는 이것 때문에 그렇다. 이것 때문에. 이 규정이 없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은행이 직원을 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권행위를 철회하지 않는 한 이 직원은 계속해서 은행을 위해서 예금계약이나 대출 업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이 그대로 있다라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규정을 두어놨단 말이에요. 이 조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수권행위의 독자성, 무인성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30페이지에 보면 대리권에 의의가 있고 양가를 수권행위와 기초적 내부관계를 구별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임의 대리권의 발생 원인이라고 해서 의의가 있고 법적 성질 단독행위다라고 되어 있고 3번 수권행위의 독자성 무인성의 개념이 나와 있어요. 이때 수권행위의 독자성 무인성은 뭐하고 구별하자? 기초적 내부관계와 구별하자. 그래서 왼쪽 의의 양가로 2번에 있는 것과 오른쪽 2번에 임의 대리권 발생 원인의 양가로 3번에 있는 게 맞물려 있는 거예요. 내용이. 되셨죠? 네, 됐습니다. 이 세 가지를 수권행위에서 일단 딱 기억을 합니다. 임의 대리권 발생 원인.
나머지 뭐 숙권행의 방식이라든가 하자 같은 것들은 나중에 보고요. 세 번째로 보실 게 대리권의 범위예요. 자, 먼저 법정 대리권의 범위라는 게 뭘까요? 대리인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예요. 그렇죠? 법정 대리는 고민 안 해도 돼요. 법률에 딱 정해져 있어요. 여기까지 해라 이렇게. 임의 대리가 문제예요. 자, 아까 갑이 을에게 중국집을 들어가면서 아무거나라고 했어요. 자, 을은 어느 범위에서 음식을 주문할 수 있을까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아무거나라는 음식을 주문해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아무리 중국집 메뉴판을 찾아봐도 아무거나라는 음식은 없으니까 그 아무거나의 의미가 뭔지를 밝혀내야 을이 어디까지 주문할 수 있는지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의 대리 경우에는 이 아무거나 주문해줘라는 이 숙권행위를 해석을 하게 되면 임의 대리권의 범위는 뭐를 해석하게 되면 숙권행위를 해석하면 그 대리권의 범위가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숙권행위를 해석하자. 그럼 대리권의 범위가 어디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이때 기본이 되는 판례를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숙권행위 해석과 관련된 대법원 기본적인 판례. 일단 우리 대법원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아까 봤던 능동 대리권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수동 대리권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을이 갑을 위해서 땅을 팔아줬어. 팔아주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을이 다 받았어. 갑이 막 따집니다. 엄마 내가 계약을 체결하라 그랬지 너한테 누가 돈 받으라 그랬냐고 막 따져. 근데 우리 대법원은 계약 체결 대리권이 있다면 그 계약에 수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뭐도 할 수 있다. 받을 수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계약 체결 대리권 속에는 계약 체결 권한 및 계약금, 중도금, 잔금도 수령할 권한이 있다. 나가 그 길을 연기해 줄 권한도 있다 그래. 연기해 줄 권한. 이 세 가지가 세트. 머릿속에 박으세요. 능동 대리권의 범위 속에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뭐도 있다. 수동, 수령 대리권도 포함한다. 따라서 계약 체결 대리권 속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고 마지막으로 그 날짜를, 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있다. 여기까지. 그럼 당연히 갑이 을에게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줬을 때 얘는 계약 체결 권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식이 미쳤어. 느닷없이 이 자식이 계약을 해제를 해버려. 이때 문제가 생겨. 아, 을에게 계약 해제권이 있냐 없냐. 우리 대법원 없다. 왜? 갑이 뭘 부탁해서? 계약 체결. 근데 이건 계약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 체결 대리권의 범위 속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수령하고 기일을 연기해 주는 권한까지는 있지만 그 체결된 계약을 뭐 할 수는 없다. 해제할 권한은 없다. 그러면 보세요. 을이 병에게 계약을 해제하겠다라고 말을 못하니까 당연히 만약에 병이 을에게 해제한다라고 말을 했을 때 이걸 을이 수령하면 돼야 안 돼요? 이것도 안 되겠죠. 왜? 능동 대리권이 없으니까 수동 대리권도 없게 되는 거예요. 을이 체결된 계약을 병에 대해서 해제하겠다라고 말할 권한이 없으니까 병이 만약에 을에게 계약을 해제한다라고 말했을 때 이걸 을이 받으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죠. 안 된단 말이죠. 괜히 말했나? 네? 계약 체결 대리권 속에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 대법원 해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해제 의사를 수령할 권한도 없다. 이런 판례가 있게 됩니다. 이게 딱 기본이 되는 네 가지 판례. 대리권의 범위가 안에서.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일단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133페이지 133페이지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반면에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3.
됐죠? 지금 체크한 요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렇게 임의 대리권은 법원이 수권행위를 해석하면 그 범위가 밝혀지는 게 보통이에요. 근데 안 밝혀지는 경우, 도저히 안 밝혀지는 경우, 갑이 건물을 하나 소유하고 있고요. 가족들하고 해외여행을 좀 장기간 가게 생겼어요. 그럼 건물을 누가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갑이 친구 을에게,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있는 을에게, 야, 내가 해외여행 가족들하고 좀 갔다 오는데 보수를 넉넉하게 줄 테니까 내가 해외여행 간 사이에 내 건물 좀 잘 봐줘. 그리고 갔어. 갑이. 자, 잘 봐줘. 라고 부탁하고 갔어요. 떠나고 난 다음에 며칠 있다가 건물 임차인들이 을을 찾아왔어요. 건물에 문제가 생기면 건물주인이 당신한테 가라 그랬습니다. 왔어. 그래서 을이 물어봤어. 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 그래요. 알았다. 을이 갑니다. 가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잘 보고 그냥 가. 그럼 임차인들이 아이 왜 보고 그냥 가냐 그러면, 그러니까 을은 뭐라고 할까요? 아, 나는 갑으로부터 부탁을 받았다. 무슨 부탁? 건물을 잘 봐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래서 잘 보고 간다 이래.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잘 봐달라는 수권행위를 해석을 해야 될 거야. 그 잘 봐달라는 의미는 건물을 잘 관리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관리 속에는 수리가 들어있어요. 수리가. 그래서 해석을 합니다. 아, 그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 을은 돈은 물론 나중에 갑이 내야 되겠지만 수리기사를 불러서 엘리베이터를 수리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수리하는 기사분을 불렀더니 이거 엘리베이터가 낡아가지고 교체를 해야 된대. 아예. 수리 갖고는 택도 없고 뭐 이거 끈도 떨어질 거고 도로에도 다 핀이 다 나갔고 교체를 해야 된대. 그러면 잘 봐달라는 부탁, 수권행위를 해석을 했을 때 엘리베이터 수리에서 더 나아가서 교체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이 되어 있느냐?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나가는 분들한테 물으면 있다고 하는 분들이 이만큼 있을 거고 없다고 하는 분들이 이만큼 있을 거야. 대법관님들도 있나 없나 고민을 하게 돼요. 이렇게 대리권의, 임의 대리권의 범위에 대해서 수권행위를 아무리 해석하더라도 그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을 수 있더라 말이지.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 민법이 다행스럽게도 보충 규정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118조. 당연히 이 118조는 이렇게 해석을 할 거예요. 임의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때 적용되는 보충 규정이다. 그리고 118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 그 임의 대리인은,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임의 대리인은 보존행위라는 건 무제한할 수 있다. 보존행위라는 건 무제한할 수 있다. 근데 그 본인의 물건을 가지고 그 물건을 이용하는 행위라거나 개량하는 행위는 일정한 제한을 가야 돼. 요거는 무제한할 수 있고 요거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 요 보존, 이용, 개량 행위를 묶어서 관리 행위라고 해요. 관리 행위의 반대가 되는 개념이 처분 행위예요. 당연히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임의 대리인은 관리 행위만 할 수 있을 뿐 처분 행위를 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될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럼 관리 행위는 무제한할 수 있냐? 아니다. 관리 행위 중에서 보존 행위는 무제한할 수 있으나 이용 개량 행위는 무제한할 수는 없다. 이때 보존 행위는 목적물의 가치를 유지하는 수선 같은 것들이 보존이 돼요. 아까 엘리베이터 수선, 이게 보존 행위. 반면에 이용 행위는 수익을 창출하는 게,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게 수익을 창출하는 이용. 개량 행위는 목적물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거예요. 멀쩡한 엘리베이터를 초고속 엘리베이터로 쫙 이태리째로 바꿨어. 이런 게 개량 행위가 돼요. 그런데 보존 행위는 무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이용 개량 행위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 조문을 일단 머릿속에. 그리고 3월달, 5월달 가면 할 수 있는 보존 행위와 할 수 없는 이용 개량 행위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볼 필요는 없고 일단 이 조문의 의미만 딱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132페이지에 보면
제3절에 1번의 대리권의 범위라고 박스가 들어있죠. 그거 양가를 1번 수권을 해석하는데 양가를 1번 보충 규정으로서의 118조 라고 돼 있죠. 자, 보존행위는 무제한할 수 있다. 세 번째 줄 대리는 아무런 제한 없이 무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이용 계량행위는 어떻다. 오른쪽 위에서 네 번째 줄 대리인이 이러한 이용 계량 행위를 하면은 일정한 제한이 있다. 이런 것들을 딱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대리권 범위에서 봐야 될 두 덩어리입니다. 판례할 때 임의대리권의 기본적인 범위와 관련된 것, 두 번째로 불분명할 때 118조가 있다는 것. 딱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요. 됐죠? 자, 네 번째가 대리권의 제한이에요. 이거 당연히 필요해요. 아까 갑이 을에게 아무거나 하라 그랬어. 그랬더니 을이 샥스핀을 시켜놨어. 이거 환장한단 말이지. 지는 짬뽕 쳐먹으면서 샥스핀을 시켜놨어. 그리고 샥스핀 자기도 좀 맛 좀 보재. 이 짜증 확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갑이 제한을 간단 말이지. 요리부에 있는 건 절대로 안 되고 식사부에 있는 것만 제한을 가.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을 통해서, 임의 대리는 뭘 통해서? 수권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갑이 공인중개사 강의를 듣고 싶은데 학원을 가서 상담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얼마 전에 중개사 자격증을 땄다는 친구 을한테 부탁을 해. 야, 노원구 일대에 있는 학원을 좀 다녀보고 괜찮은 학원이 있으면 네가 좀 끊어다 달라. 그럼 을이 대리인이 될 거 아니에요. 이때 갑이 뭐라고 제한을 가했어요? 노원구에 있는 학원 이렇게. 만약에 그런 제한을 가하지 않으면 이 을이 부산 가서 끊어왔다 하더라도 이게 유효한 대리행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갑이 을에게 공인중개사 학원 하나 좀 알아봐 달라 그랬더니 이 을이라는 놈이 부산 가서 끊어왔어. 부산. 매일 KTX를 타야 돼. 매일 가는 거. 그러니까 노원구 안에 있는 이렇게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 수권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 임의 대리는 수권행위를 통해서 제한할 수 있다. 그러고 끝나면 되는데 우리 민법이 조문을 두 개를 만들어놨어요. 짜증나게. 124조하고 119조. 자, 먼저 124조. 대리인이 여럿 있는 경우. 잘 생각해 봅니다. 갑이요. 땅을 팔아야 되는데 을한테 땅을 팔아달라 부탁을 했어요. 근데 좀 미덥잖아. 그래서 병을 따로 불러갖고 병한테도 팔아달라 부탁을 했어요. 대리인이 둘 있죠. 이때 우리 민법은 원칙이 각자 대리예요. 아이고, 이 공동대리 제한이에요. 죄송합니다. 119조부터 엉뚱하게 하고 있네요. 119조. 대리인이 여럿 있을 때 원칙이 각자 대리예요. 원칙이. 원칙이 각자 대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겨. 을은 을 나름대로 정한테 매매 계약을 했고 병은 병 나름대로 무라는 사람과 매매를 했어. 갑은 느닷없이 이중 매도인이 돼버렸죠. 이 머리 아플 거 아니에요. 맨날 정하고 무가 왔고 자기한테 달라고 떼쓰고 말이죠. 집기 부시고 막 난리가 났어. 이 머리가 딱딱 아파. 그러니까 원칙이 각자 대리지만 이런 경우 머리가 좀 딱딱 아프다. 공동대리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이렇게. 이 공동대리 제한도 당연히 법률 규정, 법정 대리 경우에 또는 수권행위, 임의 대리 경우에 이렇게 제한을 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전형적인 공동대리가 미성년자의 부모, 친권. 부모는 혼인 중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혼할 때 뭘 정해야 돼? 친권자 정하잖아요. 혼인 중에는 어떻게 행사해야 되니까? 공동으로 이렇게. 이게 전형적인 공동대리 제한이에요. 자, 그럼 만약에 이렇게 공동대리 제한이 가해져 있다. 갑이라는 자가 을병을 불러서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니네 둘이 공동으로 대리를 해라 라고 만약에 제한을 가해놨어요. 그럼 당연히 을과 병은 공동으로 대리 행위를 해야 되는데 대리 행위란 건 법률 행위고 두 가지예요. 의사를 결정하는 거하고 그 결정된 의사를 표시하는 거. 이 두 가지가 대리 행위에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이때 의사를 결정한다는 건 뭐예요? 누구한테 얼마의 팔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을과 병이 모여가지고 정한테 팔기로 결정을 했어요. 만약에 을과 병이 모여가지고 정한테 팔기로 결정을 했다면 더 이상 이중매매 문제는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그러니까 계약서를 쓰러 갈 때는 단독으로 가도 돼요. 이것만 공동으로 하면 돼요. 의사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돼요.
을과 경이 모여가지고 정한테 얼마에 팔자라고 결정을 했다면 계약서를 쓰러 가서 표시를 할 때는 을 혼자 가서 해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더 이상 이중매매 문제는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결정 공동을 말합니다. 표시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그러면 을과 병이 정에게 팔기로 결정을 하고 공동으로 정에게 팔기로 결정을 하고 을 혼자 정과 계약을 하러 갔어. 근데 계약하는 날 정이 계약금을 줘. 받아야 되지요. 수동이지요. 이때도 공동으로 해야 된다면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고 병을 불러서 같이 받아야 되죠.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럼 수동도 단독으로 하면 돼요. 그럼 결국 공동대리 제한이 가해져 있을 때 이 공동의 의미라는 것은 능동대리 행위할 때의 의사결정 공동만을 의미하게 됩니다. 표시행위라든가 수동대리는 단독으로 해도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공동대리 제한이 가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위반을 한 거죠. 이걸 위반하는 경우가 됩니다. 가장 전형적인 게 뭐가 있다 그랬죠? 이거 위반하는 거? 미성년의 아이들이 학원을 다닐 때 누가 결정을 하죠? 어느 학원을 다닐지? 보통 부모가 공동으로 결정해요? 엄마 혼자 결정해요? 엄마 혼자. 안 돼요. 공동으로 해야 돼요. 학원을 다니는 아이가 누구예요? 미성년자가 다니죠. 그럼 계약 당사자는 미성년자예요. 근데 얘가 단독으로 그걸 계약을 못하니까 부모가 대신 대리를 해주는 거예요. 대리할 때 혼인 중이라면 공동으로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느 학원을 다닐지를 결정할 때 부모가 공동으로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보통 누구 혼자 단독으로 결정해요? 엄마 혼자. 그게 이거 위반하는 거예요. 위반하면 무권대리예요. 무권대리면 본인한테 효력이 생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다닐 학원을 엄마 혼자 결정해서 학원을 끊어왔다. 아이는 무권대리를 주장하면서 자기한테는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나 학원 안 간다라고 말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강요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이들이 학원 엄마 혼자 결정했냐고 물어보게 되면 절대로 혼자 했다고 해서는 안 되고 같이 협의해서 했다라고 말해야 돼요. 이렇게 공동대리 제한을 위반하게 되면 뭐가 된다? 무권대리. 여기 하나 있고요. 두 번째가 124조가 있어요.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라고 이런 경우에요.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어. 그럼 을은 매수자를 물색해서 팔아야 되죠. 이 자식이 매수자를 물색하는 게 귀찮으니까 지가 사버렸어. 자기계약 형태 이렇게. 자기계약이란 대리인이 한편으로는 대리인의 지위에서 한편으로는 상대방의 지위에서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폼나게 설명한 거고요. 우리가 흔히 알 수 있게 설명하게 되면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쌍방대리, 갑이 땅을 팔아달라 부탁, 을에게. 병은 땅을 사달라고 부탁, 을에게. 근데 을이 가만히 봤더니 갑이 팔아달라고 한 땅하고 병이 사달라고 한 땅이 대충 비스무리해.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이것도 지가 혼자. 쌍방대리 이렇게 돼요. 근데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무조건 허용을 하게 되면 이 경우에 을은 최대한 자기에게 유리하게 최대한 본인에게 불리하게 계약을 하겠죠. 그런 경우가 생기겠죠. 이거는 둘 중에 한 놈을 위해서 계약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칙적 금지. 이것도 대리권의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원칙적 금지니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겠죠. 가장 전형적인 게 얘가 괜찮대. 본인이 허락한 경우. 이거 외에 5개가 더 있어요. 나중에 할게요. 다툼이 없는 단순한 채무이행, 부동산 등기전 신청, 주식의 명의개서, 변호사의 강제집행배당 참가, 차주가 사채 알선 업자에게 한 변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나중에 외우신데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만. 이런 경우
돈을 빌리는 사람을 우리가 차주라고 그래요. 자동차 주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빌리 차자 써서 돈을 빌리는 사람을 말해. 차주.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대주라고 해요. 자, 돈을 빌리는 갑이 있고 돈을 빌려주는 병이 있다. 그런데 이 둘이 직접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는 게 아니라 가운데 누가 하나 끼어 있어. 사채 알선업자라고. 을이 끼어 있어. 을이. 이때 우리 대법원 사채 알선업자는 차주의 대리인이면서 동시에 대주의 대리인. 차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주의 대리인이고 대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차주의 대리인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무슨 대리 형태예요? 쌍방대리 형태예요. 쌍방대리. 그런데 이걸 우리 판례가 인정을 해요. 된다. 이게 된다. 되니까 얘가 돈을 이렇게 갚아. 변제. 그럼 이 돈을 을이 이렇게 갖다 줄 것이고 결국은 누구 손에 들어가? 병의 손에 들어가겠죠. 이걸 만약에 금지를 위반했다 해서 무효로 하면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이건 된다. 유효한 변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효한 변제. 무슨 대리 형태지만 쌍방 대리 형태지만 우리 대법원에 할 때 유효한 대리 행위 이렇게 됩니다. 유효한 대리. 그래서 대리권 제한관에서 119조, 124조 일단 이번 순환에는 기본 틀만 119조는 대리인이 여럿 있다. 원칙 무슨 대리? 각자 대리. 예외적으로 무슨 대리? 공동 대리 제한할 수 있다. 124조 원칙적으로 뭐가 금지된다? 자기계약 쌍방 대리가 금지가 된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대표적인 게 본인의 허락하고 지금 예를 들어드린 거. 차주가 사채 알선업자에게 한 편제 이런 것들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유효한 대리가 된다. 이렇게. 됐죠? 네 번째 대리권 제한이에요. 그래서 밑에 133페이지 보면 124조 조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25조라고 되어 있는데 119조를 말해요. 119조. 대리권 제한에. 법이 바뀌었나? 뒤에 조문이 있죠? 법이 바뀌었는데 124조라고 되어 있 125조라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119조죠. 어휴, 법이 바뀌었을 리가 없죠. 깜짝 놀랐네. 지금 제가 어디 말씀드린지 아세요? 133페이지 맨 밑에 보면 대리권 제한이라고 조문 박스가 들어있죠. 거기에 124조가 있고요. 그 밑에 125조가 있죠. 125조가 아니라 119조. 119조. 오탑니다. 125조가 아니라 119조. 그 조문 간단히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리권 남용이라는 게 하나 개념이 나오는데요. 대리권 남용. 우리 교재 136페이지를 먼저 가보세요. 136페이지. 대리권의 남용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조문에는 없기 때문에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아까 갑은행이요. 을이라는 직원을 고용한 다음에 예금 업무를 맡겼어요. 예금 업무를 맡기는 게 수권행위죠. 그래서 을이 병이라는 자하고 예금 계약을 체결하고요. 예금 계약을 체결할 때 병이 주는 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지요. 은행 직원이 받아갖고 돈 드리릭 세잖아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을이 이 돈을 받아가지고 횡령을 해버렸어요. 자, 이때 을의 행위. 은행 직원이 은행을 대리해서 병과 예금 계약을 체결하고 병으로부터 받은 예금을 은행에 넣지 않고 횡령을 한 행위. 을의 입장에서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행위일까요? 아닐까요? 을은 지금 대리권의 범위를 넘었을까요? 안 넘었을까요? 자, 이거를 만약에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행위로 봐버리면 잘 생각하세요. 이 을의 행위가 을에게 있는 대리권의 범위를 은행을 위해서 예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행위로 보게 되면 무권 대리가 돼요.
대리권을 넘은 행위로 보면 뭐가 된다고요? 무권대리. 무권대리가 되면 본인한테는 효력이 생기질 않아요. 이 행위의 효력이. 본인한테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건 병은 나중에 은행 가서 예금을 찾으려고 하면 은행은 없다, 안 준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금 계약의 효력이 본인에게 생기질 않아요. 이걸 무권대리로 보면. 그래서 이거는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행위가 아니고 대리권의 범위 내의 행위, 내. 다만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사리사욕을 채웠죠. 또는 친구 사업자금으로 빌려줘 버렸어. 제3자 이익을 도모했어. 이렇게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 행위를 했지만 그 대리인에게 이런 목적이 있을 때 이걸 배임적 대리 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배임적 대리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병을 생각해 보세요. 병. 예금을 찾으러 갔어요. 은행에. 예. 예금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병 예금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지요. 당연히. 아니 직원이 횡령했다 해서 은행이 나 돈 못 대주겠다 그러면 병 뚜껑 열릴 거 아닙니까? 병이 은행에다가 나 예금 달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이 계약의 효력이 누구한테도 유효가 됐다. 은행에게도 유효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배임적 대리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유효한 대리 행위예요. 요번에 그 지방 어딘가 농협에서 농협 직원이 18억 원을 횡령했잖아요. 18억 원 횡령하고 술값으로 10억을 썼죠. 하루에 2천만 원을 쓴 적도 있잖아요. 술값으로. 신문 안 보셨어요? 예, 너무 민법만 공부하지 마시고 세상 돌아가는 데도 관심을 조금 가지세요. 하루에 술값을 2천만 원 썼대. 예. 혼자 가가지고 택시 타고 뭐 한 2시간 달려가가지고 뭐 유명한 룸살롱 가서 여자를 6명 데려가고 부럽 이렇게 되나요? 예. 이상한 놈이죠. 근데 아무리 그렇게 횡령을 했다 하더라도 그 예금을 한 사람들은 은행 가서 예금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자식이 그러고 짰어.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걸 악용하는 사람도 나타날 수 있어요. 병이 을과 예금 계약을 체결하면서 횡령해서 같이 술 먹으러 가자 이렇게. 이놈까지 보호할 수는 없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원칙이 유효한 대리 행위지만 상대방이 대리인의 이런 배임적 의도를 상대방이 을과 계약을 할 때 이 배임적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라고 해석을 해요. 그런데 조문이 없어요. 법조문이 없어서 비스무리한 조문을 찾다 보니까 있더라. 뭐가? 원칙적으로 유효하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앞에서 봤던 107조 비지리 표시 규정이 있더란 말이죠. 아까 비지리 표시 규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그랬죠. 그걸 여기다 갖다 끌어다 써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이런 대리인의 배임적 대리 행위가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대리 행위여서 본인이 책임을 지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아까 제가 외우자고 했던 거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 적용하여 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에게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대리권 남용이라고 해요. 남용이라고. 네? 자, 이제 점점 이제 뭐 점입가경입니다. 지금 대리가. 예. 도대체 저게 뭔 개소리인지 뭐 난리가 났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요. 오늘 아예 해야 되는 건 다음에 또 하면 되고 또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하면 돼요. 그렇죠? 오늘 한 걸 다 머릿속에 담아가실 수는 없어요. 예.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135페이지. 대리권에서 마지막 대리권 소멸이 나왔어요. 아까 대리권 처음에 6개를 봐야 된다 그랬어요. 대리권의 의, 대리권의 발생 원인, 대리권의 범위, 대리권의 제한, 대리권의 남용.
마지막으로 대리권 소멸 사유. 여기 나왔어요. 여기선 조문 2개만 눈도장 찍으시면 돼요. 대리권 소멸 사유 127조하고 128조. 127조는 법정대리, 임의대리 공통된 소멸 사유. 본인이 사망을 한 경우,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 대리인의 성년 후견이 개시가 된 경우, 대리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4가지. 임의 대리권이든 법정 대리권이든 여기 보세요. 본인의 사망, 본인은 사망만, 대리인은 사망, 성년 후견의 개시, 파산. 앞머리 따서 외웁니다. 사성파 이렇게 외우자. 임의 대리, 법정 대리 공통된 소멸 사유. 조심하실 것은 요 성년 후견의 개시나 파산은 대리인의 경우고요. 두 번째 대리인이 된 후에 멀쩡해서 대리권을 줬더니만 성년 후견의 개시가 되거나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성년 후견이 개시된 자, 파산 선고를 받은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성년 후견의 개시나 파산은 대리인이 된 후에 요게 127조고요. 요거는 임의대리의 특유한 소멸사유. 아까 임의대리권은 뭐에 의해서 생긴다 그랬죠? 본인의 수권행위. 그 수권행위를 뭐 하면 돼? 철회. 그럼 임의대리권 소멸하겠죠. 하나가 또 있었어요. 원인관계의 종료. 2가지. 그래서 대리권 소멸 사유에서는 이렇게 조문 2가지만 딱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됩니다. 됐죠? 네? 조문 박스만. 네. 제가 처음에 대리할 때 우리 지난 시간과 오늘 비진이 표시부터 사기 강박까지 본 것과는 조금 차원이 다르죠? 네? 왜? 앞에서는 2사람만 봤던 거예요. 둘이 계약하는 것만. 근데 여기는 한 놈이 끼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대리인이라는 놈이 끼어드니까 그래서 어려워져요. 점점 내용이 어렵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제 자체는 쉽게 나오니까 처음에 좀 어렵더라도 일단 이렇게 기본 틀을 잡고 조금씩 추가해 나가는 그런 공부 방법을 택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대리한 거는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시험 보러 가실 때까지 제가 10번 이상을 더 떠듭니다. 그러다 보면 머리에 새겨집니다. 아시겠죠? 예? 복습만 꼭 해주세요. 그것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